부산 감천동, 알록달록한 집들 틈 사이로 오래된 골목이 휘어져 있었다. 그 안쪽, 습기 찬 벽에 기대어 선 단칸방 하나. 그곳에 정윤진이 살고 있었다. 29, 콜센터 계약직. 사람들과 통화할 땐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는 여자였다. 방 한켠에는 철제 선반 위에 쌓인 편의점 도시락 용기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그러나 그 사진엔 아이 한 명과 여자가 함께 있을 뿐 남자 어른은 없었다. 윤지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일은 늘 쉽지 않았다. 엄마 박인옥은 항상 윤진에게 말했다. 너는 조용히 살아야 해. 괜히 나대지 말고 눈에 띄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윤진은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감추며 살았다. 학교 친구들에겐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학도 장학금이 아닌 알바로 간신히 다녔다. 취업은 늘 계약직.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건강보험이 없다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그저 조용히 살자는 말은 윤진의 나이를 따라가며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29이 되던 해 윤진은 서류를 위조해 대기업 협력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정식 월급을 받고 급여 통장도 만들 수 있었다. 허위로 만든 신분증과 위조된 주민번호. 그녀의 삶은 비로소 사회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된 날, 단칸방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너 미쳤니? 그런 짓 해서 잘 될 것 같아? 엄마, 대체 왜 그래요? 나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왜 맨날 숨어 살라고만 해요?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윤진의 입에서 오래 묵힌 말이 터져 나왔다. 엄마, 나 도대체 뭐예요? 왜 우리 가족은 다 숨고 살아야 하죠? 나 출생신고된 거 맞아요? 그 순간 인욱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다. 너는 원래 죽은 아기였어. 그 말은 정윤진의 세상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그녀는 다음 날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든 뒤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단칸방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갑도 전화기도 옷까지 하나조차 없이 말이다. 윤지는 이제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 없이 이 골목을 걸었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이곳이 그날따라 낯설고 비좁게 느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정말 누구였을까? 부산 감천동의 초겨울, 바람이 골목길을 휘감고 지나는 날이었다. 정윤지는 엄마가 사라진 지 나흘째 되는 날, 낡은 단칸방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본 적 없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잠금 장치도 없고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오래된 VHS 테이프 한 개와 다 쓸어쓴 듯한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테이프에는 검은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1996, 3, 15, 영주원 분만실 기록. 그리고 공책 첫 장엔 흐린 연필 글씨로 박인옥 마이너스 인수자 소명서라고 적혀 있었다. 윤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 상자는 누가 뭐래도 자신의 탄생과 관련된 단서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VHS 테이프는 이미 보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다행히 고물상에서 빌려온 중고 VTR이 아직 작동했다. 화면이 흐릿하게 떨렸고 곧 낯선 병원 복도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급히 복도를 가로지르는 여자, 바로 엄마 박인옥이었다. 그 뒤로 간호사 몇 명이 뛰어나오는 장면, 그리고 영상은 곧 꺼졌다. 윤지는 숨을 삼켰다. 이건 분명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장면이었다. 공책을 펼치자
충격적인 글들이 이어졌다. 해당 아동은 영주원 2호실에서 미혼모 김미영의 딸로 태어남. 보호자 미확인 상태. 원장의 지시로 보호기간 종료 후 아동 인계 예정. 그리고 그 아래 엄마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그 애는 버려질 아이였어요. 그냥 데리고 나왔을 뿐입니다. 누가 이름 하나 제대로 지어주지도 않았잖아요. 윤진의 손에서 공책이 툭 떨어졌다. 자신은 납치된 아이였던 걸까? 이 모든 것이 진짜라면 박인옥은 윤진의 엄마가 아닌 자신을 데려간 여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윤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왜 엄마는 넌 원래 죽은 아기였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걸까? 왜 모든 기록에서 자신이 누락돼 있었던 걸까?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이질감이 이제야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진은 다니던 콜센터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곧장 영주원이 있었던 경북 지역으로 향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주원은 90년대 후반 폐원되었고 당시 관계자 몇 명이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짧은 기사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박인옥은 누구인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경북 영주의 옛 시가지, 사람들은 오래된 보호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중앙시장 맞은편 교회 옆 골목에 예전에 미혼모 보호시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는 말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윤진은 낡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난 걸까? 이미 허물어진 회색 벽 안으로 바람이 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게 살아온 29년의 슬픔이 함께 실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 엄마의 이름을 끝까지 추적해보기로. 정윤진은 영주원이 있었던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너진 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귓가에선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문득 그녀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이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이름 없는 자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엄마의 과거를 파고들어야 했다. 윤진은 근처 구청에 들러 오래된 사회복지법인 등록 자료를 요청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박인옥이라는 이름을 찾던 중 1995년 등록된 보조 간호사 명단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다. 박인옥 보육보조직 단기 임시직. 그녀는 바로 구청 옆의 시민정보공개 청구실로 향했다. 불안한 표정의 창구 직원은 윤진이 제시한 자료를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분 몇 년 전까지 구포 쪽 요양병원에서 간병일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직원은 말을 흐렸다. 윤진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요? 혹시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저희도 확실히 몰라요. 다만 그 병원이 2년 전 화재 사고로 폐쇄됐거든요. 부산 북구 구포. 윤진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무너진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에는 엄마가 남긴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수차례 덮으려 했던 진실이 이제는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윤진은 무너진 병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폐지 수집 노인을 붙잡고 물었다. 여기서 예전에 일하시던 분들 아시나요? 박인옥이라는 분이 간병인으로 있었다는데요. 노인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박인옥 그 여자 말이요? 이상한 여인이었지. 항상 애기 인형 하나를 간호사처럼 돌보곤 했어요. 그게 진짜 애긴지 인형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죠. 윤진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노인은 어깨를 으쓱였다. 화재 이후로 못 봤어요. 근데 그 여자, 그날 병원 옥상에서 누굴 안고 있었단 소문이 있었죠. 경찰도 수색했지만 시신은 못 찾았고요. 엄마가 불 속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안고 있었다는 증언. 윤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또 아이를?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윤진은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언제나 어두운 방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고 TV는 켜져 있지 않았다. 박인옥은 늘 말했다. 밖엔 나가지 마. 우린 세상에서 없어야 할 존재야.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엄마는 평생 도망자처럼 살아왔고 윤진 역시 엄마의 도둑질로 얻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윤진은 구포 지역의 고물상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VHS 테이프를 찾아 복원해주는 기술자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 노인이 집 한쪽 창고를 수리해 운영하는 테이프 복원소를 찾았다. 혹시 96년도 병원 CCTV 테이프를 복원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은 테이프를 보고 말했다. 좀 망가졌지만 해볼 순 있지. 대신 시간 좀 걸려요. 윤진은 테이프 복원이 끝날 때까지 구포에 남기로 했다. 그녀는 며칠간 병원 주변을 돌며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고 박인옥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병원 창고 근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복원된 테이프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 흰 가운을 입은 박인옥이 안고 있는 것은 분명히 움직이는 갓난아기였다. 엄마 또. 윤진은 두 눈을 감았다. 그녀가 쫓는 진실은 이제 윤진이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향하고 있었다. 영상을 본 이후 정윤진은 혼자 앉아 자신이 태어난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나는 납치된 아이였다. 존재가 지워진 생명이었다. 이 정체성은 그녀의 뿌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영상 속 엄마의 얼굴은 또렷했다. 무서운 표정도 죄책감도 아닌 다정함이 담긴 표정이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친엄마처럼. 왜 또 아이를 훔쳤을까? 윤진은 또다시 질문을 품은 채 병원이 운영되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간병인 명단을 수소문했다. 간신히 확보한 명단 속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권말숙. 엄마의 공책 한 귀퉁이에 적혀 있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곧장 권말숙이 운영한다는 경남 양산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허름한 밥집에 들어서자 주름 깊은 중년 여인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진은 말을 꺼내기 전부터 눈시울이 붉어졌다. 권말숙은 조용히 식당 뒷방으로 윤진을 데려갔다. 그 애가 이제 이만큼 컸네. 미안하다. 내가 다 알면서도 침묵했어. 권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윤진에게 찻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는 1995년 겨울 영주원에서 태어났지. 미혼모 쉼터에 있던 한 소녀가 낳았어. 겨우 18살. 애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 윤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박인옥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예 혈연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때 내 엄마 박인옥. 그 사람은 원래도 이상했어. 아이만 보면 맨정신이 아니었거든. 아기를 품고 있으면 세상에 자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생긴다며 울곤 했지. 권말숙은 말끝을 흐렸다. 그 소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박인옥이 널 안고 사라졌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아이는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지. 출생신고도 서류도 없었거든. 아무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였어. 윤진은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는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 한 여자는 엄마라는 이름을 훔쳤다. 그리고 2020년 봄에도 그 여자가 나타났었어. 이번엔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있었지. 그 아이는 분명 어디선가 데려온 애였어. 윤진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엄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짓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제보자의 신분으로 출생 미등록자 납치 및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신 어머니가 아이를 훔쳤다는 증거가 뭐죠?
윤지는 영상과 과거 병원의 기록, 권말숙의 증언까지 제출했지만 이미 시효는 대부분 지나 있었고 박인옥의 행방 또한 오리무중이었다. 사건은 과거 아동복지 미비로 인한 방치 사례로 분류되었고 적극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만 남았다. 윤지는 좌절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구형 웹캠에 켜진 불빛 아래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여보세요. 제 이름은 정윤진입니다. 제 이름은 제게 없는 이름이었고 제 인생은 누군가 훔친 것이었습니다. 윤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엄마의 이름은 없다. 이 타이틀로 1편의 영상을 올렸다. 엄마가 한 일을 폭로하는 영상이자 자신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고백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출생 미등록, 비공식 입양, 신분 사각지대 등 사회적 이슈에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일주일 후 댓글 1개가 달렸다. 영상 잘 봤어요. 그런데 박인옥 씨 아직 살아있어요. 대구 수성구 어느 고시원에 살고 있죠. 익명 아이디, 위치, 구체적인 묘사. 윤지는 몸을 떨었다. 숨죽이고 사는 줄 알았던 엄마는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비오는 늦은 밤, 정윤지는 대구 수성구의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과 어둑한 복도, 그리고 눅눅한 공기가 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하다가 이마에 맺힌 빗방울을 닦고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203호에 박인옥 씨 계신가요? 관리인은 곁눈질로 윤진을 훑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기 사는 여자 맞아요. 요즘은 아이랑 같이 다니던데 무슨 일이세요? 윤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전등 불빛과 낡은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소리 없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박인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마르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인옥은 딸을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윤지는 재빨리 문틈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아니 박인옥 씨. 잠깐만요. 돌아가. 여기서 끝내려고요? 또 다른 아이까지 그렇게 만들려고요? 박인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조그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무표정한 얼굴로 박인옥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애는 누구예요? 윤진이 물었습니다. 박인옥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야. 내가 키우는 애야. 지연이는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박인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윤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몰라.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외로움이 어떤 건지 넌 날 배신했어. 입 다물고 살았어야지. 윤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닌 박인옥이라는 여자를 처음 마주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키웠다는 건 납치했단 말이죠. 아니야. 그 애는 나를 따라왔어. 버려졌다고 차디찬 새벽에. 그 순간 지연이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언니나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윤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지쳐 보였고 박인옥은 그제야 허리를 굽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한 번만 제대로 사랑받고 싶었어. 누구라도 좋았어. 버려진 아이들, 이름도 없이 죽는 그 애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윤지는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전기장판 위에 놓인 어린이 책들, 그리고 아이를 위한 듯한 소박한 식사그릇. 이 여자는 범죄자이자 누군가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지연이를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안 돼. 그 애는 나 없으면. 그럼 또 도망치실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인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박인옥은
윤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넌 날 닮았구나. 처음엔 실패작이라 생각했는데 너도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윤진의 심장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복수도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오로지 지연이라는 한 아이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고시원에 도착했고 윤진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인옥은 순순히 체포되었고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윤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넌 누구의 실패작도 아니야. 그날 이후 정윤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인옥은 아동 유괴 및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구속되었고 언론은 감천동 고시원의 유령 엄마라며 박인옥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보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연. 그녀의 무표정한 눈빛 속에 있던 공허함. 그 아이가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존재를 잊힌 채 살아왔다는 현실이 윤진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윤진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보호소에서 지연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니?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여전히 닫혀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길 저는 이름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대요. 윤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너무도 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줄 거야. 너만의 이름, 너만의 이야기, 너만의 미래를. 지연은 그제야 윤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윤진의 지난 상처를 덮는 마치 오래된 상처에 처음 붙이는 새붕대 같았습니다. 이후 윤진은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동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었지만 이내 그녀는 고발자이자 증언자 그리고 지켜내야 할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학교도 못 가고 진료도 못 받아요. 그 아이들은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재로 인정받아야 해요. 윤진의 발언은 몇몇 변호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인옥의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윤진 씨, 박인옥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윤진은 갈등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박인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작아진 몸 하지만 여전히 강한 눈빛을 지닌 얼굴. 왜 그랬어요? 엄마, 왜 그랬냐고요? 윤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인옥은 한참을 말없이 윤진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 오래전 첫 아이를 잃은 날부터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 그래서 새 아이들을 찾았던 거야. 그건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알아. 그래서 너도 용서하지 말아줘. 하지만 너만은 살아줘. 이름으로, 얼굴로, 존재로 살아줘. 그 말에 윤진은 울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다 지난 감정이었습니다. 남은 건 의무감과 책임, 그리고 다음을 위한 다짐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진은 지연의 출생 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아동보호센터까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서류를 들고 뛰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지연. 그녀의 존재가 드디어 세상에 기록되었습니다. 윤진은 그날 저녁 오래된 스케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이 없던 아이가 세상에 발을 디뎠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언니로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정윤진은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국가가 한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아직 세상에 발 디디지 못한 지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요. 며칠 후 윤지는 미혼모 보호소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박인옥이 근무했던 과거 보호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실은 그 보호소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입양을 전제로 보호 중이던 아기들이 기록 없이 사라졌고 보호소는 미혼모가 도망갔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윤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지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서류상 존재조차 없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인옥 씨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진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느꼈던 더 큰 뭔가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는 박인옥에게 보냈던 유치장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 박인옥이 남긴 한 줄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넌 내 실패작이었어. 하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발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의도적이었고 잘할 수 있다는 건 반복을 의미했습니다. 며칠 후 윤지는 박인옥이 일했던 옛 보호소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이미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었지만 근처 가게 주인의 말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예전엔 미혼모 보호소였지요. 근데 10년 전쯤 큰일 있었어요. 한밤중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직원들도 줄줄이 조사받았죠. 그 일 무마된 건가요? 잘은 모르지만 그 뒤로 이름 바꿔서 다른 시설로 옮겨갔다던데요. 대부모랑 연결된 거래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윤지는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인옥은 단독 범인이 아니라 아이를 상품처럼 다루는 시스템의 하부에서 움직이던 하나의 톱니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윤지는 지연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간다는 걸. 단지 엄마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를 움직이게 만든 구조와 그 구조를 은폐한 사람들까지. 다음 날 윤지는 전직 보호소 직원 한 명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윤진을 경계하면서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아이를 버려진 아기로 처리해야만 입양 수속이 빨랐어요. 그게 이사장님이 만든 시스템이었죠. 미혼모가 도망가거나 연락을 끊게 만드는 건 일종의 업무였어요. 윤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인옥은요? 그 사람은 좀 특이했죠.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윤지는 자리에 가만히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출생의 권리를 넘어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메모장을 펼쳐 새로 적었습니다. 박인옥의 행방 구조적 유기와 납치 미등록 아이들 실종 건 수 보호소 운영 재구성. 그리고 맨 아래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연은 시작일 뿐이다. 새벽 5시 정윤지는 서울역 근처 찜질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3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박지연의 아이 때 모습, 다른 한 장은 보호소에서 유출된 입양 서류,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자신이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1995년 미혼모 보호소의 집단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윤지는 3장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야 했을까? 어떤 어른들은 왜 이름도 없이 아이를 거래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윤진의 마음에 날을 세웠고 마침내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가야겠다. 이제 그만 숨는 삶은 그만두자. 윤진은 입양인 권리연대라는 단체를 찾아가 지금껏 모아온 기록과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활동가들이 윤진의 기록과 확신 있는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옥 씨는 혼자 한 일이 아니었네요. 이사장 이름이 언급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아원 운영 중이고요. 명목은 사회복지재단입니다.
그 재단 어디에 있죠? 경기도 구리입니다. 최근에도 신생아 출생률 대비 입양률이 이상하게 높다는 제보가 있어요. 윤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리에 도착한 날, 재단은 외견상 평범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마당에는 분홍색 미끄럼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의 눈엔 그 모든 장면이 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환한 태양 아래에서도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진은 재단의 주소지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탁탁. 조심스레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윤진이냐? 박인옥이었다. 피부는 더욱 야위었고 눈동자엔 광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잘 있지? 이름도 만들고 생일도 만들어줬잖아. 윤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요. 박인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나는 너라도 구해내고 싶었는데. 엄마가 구해낸 건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낳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흐른 뒤 윤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그렇게 데려갔어요? 나 말고, 지연 말고 또 몇이죠? 박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손가방을 꺼냈고 그 안엔 사진 여러 장과 낡은 손수건, 병원표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엄마였던 게 아니야. 그냥 뺏겼던 아이를 되찾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데려온 거야. 윤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완벽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무연고 아동 47명, 출생신고 없이 거래된 정황 밝혀져. 기사는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인옥은 불법 입양 주선 및 아동 유기 혐의로 재구속되었고 관련된 복지재단은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지는 그때서야 창밖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랬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진에게는 뿌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윤진은 구청 민원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윤진입니다. 이제 제 아이를 낳게 될 것 같아서요. 출생신고, 이번엔 제가 먼저 하려고요.